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세븐틴 8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류재경 PD와 함께 하겠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가 되겠습니다. 애틀랜타 펠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맞대결이었는데 25대 17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빛났던 건 펠컨스의 수비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수비진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수비 전문가라고 불리던 댄 퀸 감독까지 해임이 됐던 펠컨스였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팬서스의 공격을 비교적 잘 제어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이 후반전에 필드골 하나만을 허용했잖아요. 단 석점으로 막아냈던 이제 펠컨스였고, 전반에 이제 터치다운 2개를 허용하긴 했었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펠컨스 수비가 보여줬던 모습 중엔 최고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패스러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이제 디언 존스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6개의 태클, 하나의 색, 2개의 태클 폴로스와 함께 3개의 QB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좀 수비진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일 전에 이 두 팀이 1차전을 치렀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는 팬서스가 이겼거든요. 그때는 팬서스가 이기고 이번에는 펠컨스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수비진의 활약이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 원인을 뽑자면 그때는 없었던 훌리오 존스가 돌아와서 뭐 137 리시빙 야드를 해준 게 또 주요한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훌리오 존스가 이날도 훌리오 존스 했습니다. 역대 이제 29번째 100 플러스 야드와 함께 빵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역대 1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대 2위 기록이 22번이니까 7경기나 더 많은 이 100 플러스 야드에 터치다운 없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느껴지는 공백이 켈빈 리들리의 공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켈빈 리들리가 이제 발목 부상을 입고 빠졌는데 다음 주 경기에서 출장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그래요. 다음 주 덴버와의 경기인데 이제 리들리가 없다면 이제 레드존에서 네. 좀 터치다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펠컨스는 이번 경기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점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구영애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4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하나의 엑스트라 포인트로도 실패를 했습니다. 필드골이 4개기는 했는데 모두 40야드 이내에 비교적 짧은 거리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필드골은 뭐 다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 20번 중에 19번이나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95%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뭐 리그 최정상급의 성공률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간계 최강이죠. 저스틴 터커는 이제 신계에 있으니까 신계를 제외하고 나서 인간계에서는 거의 최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더 짧은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치는 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경기에서 이제 4번의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펠컨스에 합류한 이후에 6번째 4개 필드골 이상을 성공시킨 경기였다고 해요. 구영애 선수가 지금 만으로 한 시즌 정도가 이제 딱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빠르게 이제 펠컨스의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점은 분명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17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중에 벌써 3번째 실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포인트 성공률이 지금 82.4%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짧은 거리고 어쨌든 킥이라는 거는 같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금 집중력 부족 문제가 아닌가? 뭐 이제 그 정도밖에 진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구영애 선수가 이미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뭐 더 나아가서 뭐 프로볼까지 좀 선정을 욕심을 한번 내본다면 이런 엑스트라 포인트 문제는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로서도 고영애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펠컨스가 좀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큰 경기에 올라가서 고영애 선수가 또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날 거둔 승리가 겨우 시즌 2번째 승리였습니다. 펠컨스가 뭐 감독 교체 이후에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전에 5연패를 했기 때문에 예. 아직 뭐 반전을 일으켰다까지 이제 선언하기에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펠컨스의 후반기 스케줄을 보면 일단 다음 주 덴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이위크를 갖는 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후반기 스케줄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세인츠와의 2경기, 버캐니어스와의 2경기, 칩스와의 원정 경기 등이 모두 남아있거든요.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펠컨스가 좀 반전을 일으키기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뭔가 기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펜서스 얘기를 좀 해보면 역시나 이날 맥카프리 선수의 복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필요했던 선수는 맥카프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펜서스가 맥카프리 없이 치렀던 첫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희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바 있었는데 이후 3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이제 맥카프리 없는 펜서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노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맨룰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맥카프리가 다음 주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도중에 이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목 부상으로 교체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브리지워터가 워낙 또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펜서스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정말 철렁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애틀랜타의 찰스 해리스라는 선수가 좀 뒤늦게 강한 히트를 가하면서 이 브리지워터가 좀 목 쪽에 부상을 입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PJ 워커 선수가 이제 잠깐 경기를 대신하기도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뭐 이날 경기 패하기는 했지만 브리지워터가 마지막 드라이브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단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PJ 워커 선수가 사실 이 파산했던 XFL에서 이 또 쿼터백으로 뛰었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날 나와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FA 시장을 얘기할 때 이 PJ 워커 선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뤘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에피소드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그 빈스 맥만 회장이 가지고 있던 XFL의 MVP 후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리그가 뭐 정상적으로 종료되질 못하면서 뭐 MVP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아쉽게 뭐 시즌을 조기 종료했지만 이 맨룰 감독과 대학 시절에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맨룰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펜서스의 백업 쿼터백으로 계약을 한 선수예요. 예. 그래서 사실 NFL에 이미 프랙티스 스쿼드로는 합류했던 적이 있었지만 실제 NFL 1군 무대에서 그 경기를 치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PJ 워커 선수에게도 데뷔전이었는데 뭐 갑작스러운 출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그 독립리그 야구 중계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뭐 경기가 좀 길어져서 예. 좀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그 독립리그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한 무대에서 이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PJ 워커 선수도 뭐 일종의 독립리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XFL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어쨌든 데뷔를 했다는 것 자체로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혹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 그때는 준비를 잘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이제 펜서스 선수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선수는 이제 커티스 세뮤얼 하나밖에 없는데 이날 이제 세뮤얼이 러싱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고 나서 리시빙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두 플레이를 제외하고 나면 그다지 인상 깊은 장면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맨롤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오라인이 좀 이제 지켜주질 못했고 예. 그다음에 서드다운 상황에서 10번 중에 2번밖에 퍼스트다운을 갱신하지 못했던 점 이 두 점을 좀 페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펜서스가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경기였는데 말씀해주신 세뮤얼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포지션은 리시버인데 기습적으로 러닝백 포지션에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리시빙 터치다운도 뭐 평범한 패스가 아니라 플리플리커 이제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뭐 터치다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뮤얼이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또 페이크 펀트로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펜서스가 이날 경기 패하기는 했지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조 브레디의 좀 창의적인 스킴 이런 것들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맥카프리 선수가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맥카프리가 돌아와도 쉽지 않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의 경기예요. 이게 좀 운때가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맥카프리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향후 두 경기의 승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팬서스입니다. 네, 이제 좀 험난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팬서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펠컨스와 팬서스의 경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28대 22 그린베이 패커스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자 1승 5패 팀 그리고 5승 1패 팀의 맞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는 델빈 쿡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주전 러닝백 델빈 쿡이 부상 복귀 전에 3주 만에 치렀어요. 근데 이 델빈 쿡이 지난 시즌부터 보면 부상을 당하더라도 좀 일정 기간 쉬고 돌아오면 네. 정말 엄청난 모습을 항상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와일드카드에서 세인츠를 업셋하는데 또 1등 공신이 델빈 쿡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무려 226 스크리미지 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네. 바이킹스 역사상 200 플러스 토탈 야드 4개 터치다운 기록한 선수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바이킹스가 원하는 이제 공격 운영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커크 커즌스가 최소한의 패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델빈 쿡에게 많은 공격 시도를 시키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델빈 쿡 위주로 풀어 나간다. 그러니까 델빈 쿡이 왜냐하면 웬만한 수비들은 뚫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날 이제 델빈 쿡의 러싱 시도만 30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커크 커즌스의 패스 시도가 14번이었습니다. 그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의 어떤 흐름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겐 좀 이상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델빈 쿡이 이렇게 많은 캐리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에너지로 이제 상대를 격파하는 게 1년 내내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델빈 쿡도 은근히 좀 잔부상이 많고 예. 아무리 주전 러닝백이라 해도 매 경기 30번씩 시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스가 이날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예. 조금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싶고 커크 커즌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완전히 게임 매니저 역할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스가 이날 경기를 통해서 2승 5패가 됐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겼던 두 경기에서는 팀의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턴오버가 1개 이상 있었던 5경기에서는 모두 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스가 이기고 싶다면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을 좀 보면 에릭 핸드릭스 선수가 굉장히 화면에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팀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태클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서드 다운이라든지 포스 다운이라든지. 그러니까 앤서니 바가 시즌 아웃으로 이제 팀을 떠난 이후에 예. 그 에릭 핸드릭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앤서니 바의 목까지 좀 다 해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야닉 은가코에는 이미 보냈고 그러고 나서 다른 선수들도 이제 매물로 내놨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결국 이제 트레이드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닉 은가케를 이제 우승을 위해서 이제 청부사로 데리고 왔는데 반 시즌도 채 함께하지 못하고 예. 이제 다시 볼티모어로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킹스의 이번 시즌 전반기가 좀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말씀해주신 이제 베테랑들 해리슨 스미스, 앤서니 해리스, 애덤 딜런, 카일 로돌프, 라일리 리프 등등 바이킹스 공수에서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 선수들을 대거 이제 트레이드 매물로 내놨다는 루머들이 돌았는데 이번 패커스와의 경기를 승리하고 나서 그 루머들이 또 싹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커크 커즌스 계약만 안 맺었더라면 사실 좋은 쿼터백을 하나 데리고 와서 바로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결국 이제 커즌스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선수들이 다들 베테랑이고 이제 거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컨텐더 팀들에서 이제 군침을 흘릴 만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바이킹스가 팔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2승 5패 팀이 애매하게 달리다가 이제 7승 9패, 8승 8패가 되면
뭐 현재도 놓치고 이제 미래도 놓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이킹스가 좀 구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킹스가 시즌 2번째 승리를 챙기게 됐고 그린베이 패커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에런 로저스가 이날 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졌으니까 비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에런 로저스의 잘못이냐? 그리고 이제 뭐 리시버들의 잘못이냐?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결국 이제 패커스의 수비가 델빈 쿡을 못 막았던 게 패배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주요 고비처마다 그 나이너스의 러싱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이제 두 번의 뼈아픈 패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커스가 슈퍼볼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러싱 디펜스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제 업셋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패커스의 문제는 9개의 페널티, 85야드를 물러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수확이라고 한다면 이날 경기 이제 물론 이제 애덤스에게 많은 패스가 가긴 했습니다만 제이스 스턴버거나 이 로버트 토니안에게 갔던 패스들을 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선수들에게 패스가 가는 장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로버트 토니안에게 갔던 패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이 다반테 애덤스와 로버트 토니안을 비슷한 라우트로 뛰게 하다가 다반테 애덤스는 이제 돌아서 가지고 패스를 잡으려고 뛰는 척을 했고 실제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패스가 가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긴 패스가 날아가면서 와이드 오픈이 됐었던 이제 로버트 토니안에게 패스가 연결됐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리플레이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 구역에 이제 수비 3명, 리시버 2명이 있었는데 2명의 수비가 다반테 아담스 쪽에 붙고 그 로버트 토니안에게는 이제 1명밖에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아담스가 낚시 미끼가 되어준 거죠. 그러면서 토니안이 이제 딥 라우트를 탔고 이제 로저스의 패스가 좀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린베이 패커스가 역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다반테 애덤스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애덤스만 이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줬으니까 왜 그런 거잖아요. 그 슬램덩크에서도 보면 1대1을 잘하는 서태웅이지만 경기에서 못 막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건 거죠. 이제 애덤스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패스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상대팀 선수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애덤스를 막기 훨씬 더 까다로워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만큼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로저스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로저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번 경기 후반전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2번의 폴스다운 공격을 실패하면서 좀 추격의 모멘텀을 놓친 장면들이 있었고 경기 막판에 역전의 기회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47초에 타임아웃도 없이 72야드를 나가야 되는 뭐 거의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로저스에게 아쉽다고 하냐면 그래도 로저스니까. 로저스니까. 그러니까 다른 쿼터백이라면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로저스니까 이제 기적을 기대해봤던 거죠. 그런데 그 원엄 선수에게 스트립색을 당하면서 좀 비교적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로저스의 마법이 좀 없었다는 점은 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제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됐고 바이킹스가 대열을 낚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NFC의 1번 시드 경쟁 구도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AFC가 이제 피츠버그의 단독 질주, 그다음에 뭐 칩스의 추격 이런 구도라면 일단 NFC는 전체적으로 좀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즌이 절반쯤 왔는데 아직 누가 NFC의 탑 시드를 차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커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 주에도 주전 러닝백 에런 존스 그리고 주전 레프트 태클 데이비 박테아리가 나란히 또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커스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고 문제는 에런 존스의 백업 역할을 해주던 AJ 딜런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말 윌리엄스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일단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나이너스와의 경기에 좀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패커스는 분명히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
에런 존스가 100% 컨디션으로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와 패커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 37대 27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워낙에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지난 시즌 정규 리그에서 가장 재밌었던 매치업은 이 시애틀과 나이너스의 두 번의 경기였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 경기를 이제 주목해서 봤었는데 이번 시즌 첫 대결은 조금 싱거웠습니다. 예. 30대 7까지 이제 경기 중반에 벌어지면서 사실상 게임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윌슨 선수가 이날도 이 MVP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73%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261야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23 러싱 야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그 4쿼터 그리고 연장전에서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러셀 윌슨이 아니었는데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뭐 바로 MVP 모드로 돌아왔어요. 예. 근데 저는 이번 경기를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양 팀의 주전 러닝백들이 모두 빠졌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라인 모스터트가 빠졌고 예. 시애틀 쪽에서 뭐 크리스 카슨, 라시아드 페니, 카를로스 하이드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패싱 공격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결국 쿼터백의 역량이 승부를 가른다. 근데 이제 윌슨이 가로폴로보다 훨씬 더 좋은 쿼터백이었다. 뭐 그걸로 이 경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리시버진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MVP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는 이제 올 프로급으로 이제 성장을 한 DK 메카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이제 12개의 캐치와 함께 161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현재까지 이제 스탯을 좀 살펴보면 680야드를 기록하면서 리시빙 야드 부분에서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터치다운은 7개,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셉션당 야드가 18.9야드, 이것도 2위 기록이거든요. 거기다가 경기량으로 따졌을 때도 97.1야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디안드레 홉킨스를 제외하고 나면 이 선수보다 확실하게 윗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 저는 없다고 봐요. 경기당 거의 100야드를 해주고 꼬박꼬박 한 개의 터치다운을 해준다. 예. 뭐 이런 선수가 팀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2020 시즌의 DK 메칼프입니다. 그래서 뭐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갖춘 선수잖아요. 대학 시절에는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프로에서는 뭐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뭐 상대 수비수들을 이제 거의 찢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은킬 해리 뒤에 뽑혔죠. 그렇죠. 당시에 은키레리가 1라운드, 속상하네요. DK 메칼프가 2라운드에 뽑혔는데 이 메칼프를 놓친 많은 팀들은 지금 좀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배부터 아프고요. 뭐 어쨌든 이 시옥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난 이제 4주 동안 나오지 못했었던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 선수가 복귀를 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카를로스 던랩도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출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팀에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주차에 이제 아담스와 함께 이제 던랩까지 시애틀 데뷔전을 치른다면 뭐 점점 시애틀은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빠진 러닝백들이 좀 빨리 돌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또 수비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비 웨그너 선수인데 이날 이제 웨그너 선수의 스탯도 어마어마합니다. 11개의 태클, 2개의 색, 3개의 태클 포 로스, 4번의 쿼터백 히트인데 예. 그 2개의 색이 모두 가로폴로가 부상으로 빠져나가기 이전에 세웠던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승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키플레이들을 많이 해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비 웨그너 선수가 굉장히 이 가로폴로 선수를 많이 괴롭혔었는데 가로폴로 선수가 이날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폴로뿐만 아니라 타이트엔드 조지 키틀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 다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고 해요. 어쩌면 가로폴로와 키틀을 이번 시즌에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부상 리포트를 전해드리면 가로폴로 같은 경우는 3쿼터 후반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이제 빠져나갔어요. 예. 그런데 이게 몇 주 전에 있었던 부상의 재발이라고 합니다. 네, 하이앵클 스프레인 부상이죠. 네. 그래서 뭐 재활 기간을 한 6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즌 아웃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재활과 수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사실상 이번 시즌에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모습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예. 키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키틀도 지금 발 골절 부상을 입게 됐는데 지금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8주 동안 결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주가 9주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즌이 끝나요. 시즌이 9주 남았는데 8주간 재활을 한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주 차에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예. 뭐 그때는 뭐 나이너스의 시즌은 거의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키틀도 사실상은 시즌 아웃 부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지 키틀까지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본다면 공격진에서 보면 지미 가로폴로, 저지 키틀, 그리고 디보 세뮤얼, 라인 모스터트, 그리고 이제 센터 웨스턴 리치버그 선수까지 빠지게 돼 있고 수비도 지금 닉 보스가 시즌 아웃됐죠. 디포드 나가 있죠. 솔로몬 토마스, 리차드 셔먼까지 나가 있는데 뭐 공수 양면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상병동 나이너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선수들의 연봉을 합쳐보면 팀 전체 셀러리 캡의 무려 44%를 차지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연봉이 바로 전력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절반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셀캡의 44%가 빠졌으면 뭐 실제로도 29ers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이 두 선수가 빨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이번 시즌에 남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나마 이제 백업으로 돌아왔던 닉 멀린스 선수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날 이제 72%의 패스 성공률, 238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들어온 시점이 게임이 어느 정도 터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터진 상황에서 들어와서 덜 타이트한 수비들 상대로 이 스탯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린베이 패커스를 만나봐야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게 이 닉 멀린스가 가로폴로의 1차 하이앵클 스프레인 때 이제 나왔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4주차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좀 부진하면서 약팀 이글스에게 좀 패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더 공수의 키플레이어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멀린스에게 뭔가 기적을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팀의 어떤 정체성이 러싱에 있는 팀인데 이 러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왔고 그러면서 주전 쿼터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격 옵션인 조지 키틀까지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사실상 좀 이기긴 어렵게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지금 4승 4패니까 아직 치고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죠. 예. 그런데 지금 팀의 전체적인 로스터가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NFC 웨스트의 지구 우승 경쟁 혹은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플레이오프 진출하려면 이제 12월에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12지월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